끝없는 탐욕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성은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그 기초는 썩은 진흙에 불과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훔친 삶은 언젠가 진짜 주인이 나타나는 순간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리기 마련입니다. 여기 자신의 권력과 돈을 무기로 세상 모든 것을 짓밟을 수 있다고 믿었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가난한 약혼녀를 쫓아내기 위해 가장 잔인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상견례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끔찍한 자리에서 가난하고 비참한 사돈의 모습을 보며 비웃으려 했던 그녀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대 위로 걸어 들어온 사람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오만했던 세상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도는 서울 평창동의 대저택. 그곳에서 벌어진 잔혹하고도 통쾌한 진실의 밤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끝까지 숨죽여 지켜봐 주십시오. 서울의 화려한 불빛 아래에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상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숨막히는 권력과 돈으로 칠해진 상위 1%의 세상이고 다른 하나는 땀 흘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하고 따뜻한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민재는 첫 번째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거대한 정유회사를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그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완벽한 후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늘 차갑고 외로웠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이익을 위해서는 핏줄조차 외면하는 부모님의 지독한 속물근성에 그는 늘 환멸을 느꼈습니다. 반면 지우는 두 번째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시골에서 과수원을 하는 양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그녀는 비록 가진 돈은 없어도 상처받은 동물들을 치료해주는 마음 따뜻한 수의 테크니션이었습니다. 우연한 사고를 계기로 두 세상이 충돌하며 두 사람은 운명적인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어머니 강 여사는 자신의 완벽한 성에 흙 묻은 신발을 신고 들어오려는 지훈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강 여사의 눈에 지훈은 그저 거머리 같은 존재였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끊어내야 할 불결한 인연일 뿐이었습니다. 육중한 검은색 철문이 거친 마찰음을 내며 닫혔다. 서울 평창동의 언덕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저택의 마당에는 숨막히는 정막이 흐르고 있었다. 지훈과 민재가 서둘러 대문을 나서려던 찰나 마당 안쪽으로 미끄러져 들어온 최고급 외제차의 문이 열렸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민재의 부모인 최 회장과 강 여사였다. 그들의 모습을 확인한 순간 지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조금만 더 빨리 나갔더라면 이 숨막히는 마주침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타이밍이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강 여사는 지훈을 발견하자마자 마치 길게 버려진 오물을 보는 듯한 노골적인 혐오감을 드러냈다. 그녀의 시선은 지훈의 낡은 운동화에서 시작해 구겨진 에코백, 그리고 창백하게 굳어버린 얼굴까지 천천히, 그리고 아주 날카롭게 훑고 지나갔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하지만 강 여사는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콧방귀를 뀌었다. 그녀의 싸늘한 반응은 지훈의 자존심을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베어내는 것만 같았다. 저택의 서늘한 그림자가 지훈의 작은 어깨 위로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강 여사는 우아한 걸음걸이로 지훈에게 한 발짝 다가서며 붉게 칠해진 입술을 비틀어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온기가 단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았다. 벌써 가는 거니?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지 그랬어. 아, 굳이 그럴 필요 없겠구나. 어차피 우리 집 찻잔은 네가 평생 만져볼 일 없는 것들이니까. 강 여사의 비수는 멈추지 않았다. 지훈아,
네가 입고 있는 그 물방울문의 원피스 말이다. 도대체 어디서 구한 거니? 동네 재래시장 떨이 코너에서 주워온 건가? 요즘 세상에 그런 촌스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 뭐 유기견 보호소에서 개똥이나 치울 때 입기에는 딱 알맞아 보이긴 한다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허공을 가르며 지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지은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고 주먹을 꽉 쥔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녀는 애써 눈물을 참아냈다. 여기서 울어버리면 저 오만한 여자에게 완벽하게 패배하는 것이란 걸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모멸감 속에서도 지우는 애써 고개를 들고 시선을 피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참다 못한 민재가 지은의 앞을 가로막으며 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억누르기 힘든 화가 잔뜩 묻어났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사람을 이렇게 모욕하실 겁니까? 지윤이는 제 약혼녀입니다. 제가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이라고요. 저희는 곧 결혼할 거고 평생을 함께 할 겁니다. 제발 제 사람에게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춰 주십시오. 민재의 단호한 외침이 넓은 정원을 쩌렁쩌렁 울렸다. 평소 어머니의 기에 눌려 살던 아버지는 헛기침만 하며 슬그머니 시선을 피할 뿐이었다. 강 여사는 아들의 거센 반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아주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찾았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가식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우리 아들. 어미가 농담 좀 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죽자 살자 덤벼들어. 내가 지윤이를 미워해서 그러는 줄 아니.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해주는 거잖니. 그녀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다정하게 변해 있었다. 그 소름 끼치는 다정함 이면에 숨겨진 도끼가 지윤의 숨통을 더욱 강하게 조여왔다. 강 여사는 지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다시 한번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가만히 있자. 너희들 결혼이 코앞인데 아직 사돈어른들 얼굴도 못 배웠잖니. 이건 우리 집안 체면에 영말이 안 되는 일이지. 그렇고 말고. 그러니까 지윤아, 이번 주 토요일 점심 때 내 부모님 모시고 이리로 오너라. 어차피 결혼식 식대며 예단비며 상의할 게 산더미 아니니. 물론 내 쪽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진 모르겠다만 그래도 구색은 맞춰야지 않겠어? 꼭 전해라. 기다리고 있겠다고. 강 여사는 일방적인 통보를 마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남기며 대저택 안으로 사라졌다. 최 회장 역시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차며 아내의 뒤를 따랐다. 마당에 덩그러니 남겨진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맴돌았다. 철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온 후에야 지우는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듯 길게 내쉬었다. 다리가 풀릴 것 같은 끔찍한 긴장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저택의 화려한 외관이 오늘따라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민재씨, 나 정말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 어머니는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나를 미워하시는 거야?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거야? 돈이 없는 게 평범하게 자란 게 그렇게 죽을 죄야? 지윤의 목소리는 처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길거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나 우리 부모님 절대 그곳에 모시고 가고 싶지 않아. 어머니가 나한테 하는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똑같이 모욕을 주실 게 뻔하잖아. 평생 흙만 만지며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들이야. 그런 분들이 나 때문에 그 차가운 시선과 폭언을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면 난 차라리 이 결혼을 포기하고 싶어. 민재는 무너져 내리는 지윤을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은 지윤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민재의 가슴이 지훈의 눈물로 뜨겁게 젖어 들어갔다. 그는 지훈의 떨리는 등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끊임없이 속삭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훈아. 내가 다 막아줄게. 절대 부모님 상처받으시는 일 없게 할 거야. 울지 마, 지훈아. 내 눈물 한 방울이 내 심장을 찢어놓는 것 같아. 어머니가 원래 사람을 통제하고 자기 발밑에 두려는 성향이 강하셔. 평생을 회사에서 사람들을 부리며 살아오셔서 그게 몸에 배인 거야. 나에게도 강남의 대형 백화점 집안 딸을 억지로 짝지어 주려 하셨거든. 내가 그걸 단칼에 거절하고 널 선택했으니 어머니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으신 거지. 하지만 걱정 마. 우리 결혼하면 이 집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고 나와서 살 거야. 내가 벌어서 작은 전셋집부터 시작해도 좋아. 널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깟 재벌 타이틀 따위 아무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어. 민재의 진심, 어린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에 지우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붉어진 눈가로 민재를 올려다보는 지훈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다. 두 사람은 가로등 불빛이 부서지는 고요한 골목길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애틋한 입맞춤을 나누었다. 내일 또 봐. 사랑해. 민재의 따뜻한 인사를 뒤로하고 낡은 원룸으로 돌아온 지우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강 여사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어둠 속에서 떠올라 그녀를 괴롭혔다. 잠을 이루지 못한 지훈의 귓가에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와 민재가 처음 만났던 그 운명적인 날의 빗소리처럼 들렸다. 기억은 자연스럽게 1년 전에 그 혼란스럽고 아찔했던 순간으로 흘러갔다. 장마가 시작되던 여름날, 서울 강남의 왕복 8차선 도로는 퇴근을 서두르는 차들과 쏟아지는 폭우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쉴 새 없이 울려대는 경적 소리와 물보라 사이로 지우는 도로 한복판에서 공포에 질려 덜덜 떨고 있는 작은 생명체를 발견했다. 누군가 차창 밖으로 내던진 것이 분명한 작고 하얀 강아지 한 마리였다. 녀석은 이미 달려오는 차에 치였는지 뒷다리를 질질 끌며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다. 비에 젖은 털은 진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고 커다란 덤프트럭들이 녀석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갈 때마다 작은 몸이 낙엽처럼 튕겨 올랐다. 아무도 차를 멈추지 않았다. 세상의 잔인함이 그 도로 위에 모두 농축된 것 같았다.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던 지훈의 머릿속에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도 들어설 틈이 없었다. 안 돼.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우산 따위는 이미 팽개친 지 오래였다. 미친 듯이 질주하는 차들 사이로 얇은 블라우스를 입은 작은 체구의 여자가 뛰어들자 곳곳에서 날카로운 브레이크 파열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빵빵거리는 살벌한 경적 소리와 운전자들의 거친 욕설이 빗소리에 섞여 날아들었지만 지훈의 눈에는 오직 피 흘리는 작은 강아지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슬아슬하게 승합차를 피한 뒤 도로 중앙선 근처에 쓰러진 녀석을 향해 몸을 던지듯 슬라이딩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구르며 무릎이 까져 피가 났지만 통증조차 느낄 수 없었다. 지우는 바들바들 떠는 차가운 강아지를 자신의 가슴에 꽉 끌어안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살려줄게. 하지만 그 순간 그녀를 향해 거대한 화물 트럭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오고 있었다. 빗물에 시야가 가려진 트럭 운전사는 제동을 걸지 못했다. 지우는 두 눈을 질끈 감고 강아지를 품은 채 그 자리에 웅크렸다.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마비시켰다. 쾅 하는 굉음 대신 누군가의 강인한 팔이 지훈의 허리를 낚아채듯 감아 올렸다. 허공을 붕 나눈 듯한 감각과 함께 짙은 남성 스킨 향이
지훈의 코끝을 스쳤다. 두 사람이 인도로 굴러떨어짐과 동시에 거대한 트럭이 그들이 있던 자리를 굉음을 내며 스쳐 지나갔다. 트럭 바퀴가 튕겨낸 거친 물보라가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차에 인도의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쓰러져 있던 지훈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위에는 비에 흠뻑 젖은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한 남자가 있었다. 바로 민재였다. 핏대가 선 목과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빛나는 그의 눈빛은 당혹감과 안도감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미쳤어요. 죽고 싶어서 환장한 겁니까? 민재가 자신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 역시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생사의 갈림길에 이성이 절반쯤 날아가 버린 상태였다. 하지만 그의 거친 외침 속에는 묘한 떨림이 묻어 있었다. 지훈은 품에 안긴 강아지가 여전히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야 참았던 숨을 터뜨리며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하지만 이 작은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안 구하면 당장 바퀴에 깔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은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연신 고개를 숙였다. 민재는 분노하던 마음이 순간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저 앞뒤 안 가리는 무모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그녀의 품에 소중히 안겨있는 가여운 생명을 보는 순간 형언할 수 없는 묘한 감동이 밀려왔다. 요즘 세상에 자기 목숨을 걸고 길거리의 개를 구하는 사람이 존재한단 말인가. 민재는 젖은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다친 데는 없습니까? 강아지도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데 제가 병원까지 데려다 주겠습니다. 제 차가 저기 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지훈은 망설일 틈이 없었다. 네, 부탁드려요. 제가 일하는 동물병원 겸 보호소가 이 근처에 있어요. 빨리 가야 해요. 이것이 두 사람의 운명적인 첫 만남이었다. 고급 슈트를 입은 재벌가 후계자와 흑투성이가 된 수의 테크니션은 피투성이 강아지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지훈이 일하는 망원동의 동물보호소 따뜻한 품은 자꾸 허름했지만 특유의 따뜻하고 포근한 냄새가 나는 곳이었다. 소독약 냄새와 사료 냄새가 섞인 그 공간은 민재가 평생 살아온 대리석 깔린 저택과는 완벽하게 다른 세계였다. 의사 선생님이 강아지의 부러진 다리를 응급 수술하는 동안 민재는 보호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낡은 철장 안에는 상처받고 버림받은 수십 마리의 동물들이 각자의 슬픈 눈빛을 한 채 민재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술실에서 피 묻은 가운을 벗고 나온 지훈이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들고 민재에게 다가왔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저도 이 녀석도 큰일 날 뻔했어요. 녀석 이름은 달수라고 지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대요. 지훈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민재는 커피를 받아들며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를 응시했다. 무모하긴 했지만 용감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손해보는 일은 하지 말라고 배우며 살았는데 오늘 지훈 씨를 보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지훈은 멋쩍은 듯 웃으며 옆 철장에 있던 검은 고양이 한 마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이 아이 이름은 까망이에요. 전 주인이 술만 마시면 골프채로 때렸대요. 결국 4층 베란다에서 던져졌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죠. 처음 이곳에 왔을 땐 사람만 보면 찢어질 듯 하악질을 해댔는데 제가 3달 동안 매일 밤 옆에서 책도 읽어주고 자장가도 불러줬더니 이제야 이렇게 마음을 열었어요. 지훈의 손길을 느끼며 골골송을 부르는 고양이를 보며 민재의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꿈틀거렸다. 평생을 이해타산과 가식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대가 없이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생명을 돌보는 지훈의 모습은 마치 성녀처럼 숭고해 보였다. 지훈 씨는 천사 같네요. 아니, 진짜 천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재의 갑작스러운 칭찬에 지훈의 두 뺨이 복숭아처럼 붉게 달아올랐다. 아니에요. 전 그저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지워주고 싶을 뿐이에요. 인간이 낸 상처니까 인간이 치유해줘야죠. 보호소의 공기는 묘한 설렘과 따뜻함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민재는 달수가 누워있는 인큐베이터 앞으로 다가갔다. 붕대를 칭칭 감고 쌕쌕거리며 숨을 쉬는 작은 생명체를 보며 그는 중대한 결심을 한 듯 지훈을 돌아보았다. 지훈 씨, 이 녀석 달수 말입니다. 제가 입양하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지훈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네? 하지만 강아지를 키운다는 건 엄청난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에요. 더구나 달수는 큰 수술을 받아서 앞으로 손이 많이 갈 텐데. 지훈의 걱정 어린 말에 민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 마당은 녀석이 마음껏 뛰어놀 만큼 충분히 넓고 전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질 자신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아이를 매개로 지훈 씨를 계속 만나고 싶습니다. 민재의 직진 고백에 보호소 안에는 순간 핑크빛 정적이 흘렀다. 당황한 지훈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선을 피하자 민재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달수 면회하러 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저녁부터 같이 먹죠. 제가 목숨 구해준 보답은 밥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첫 데이트는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한강변의 소박한 포장마차였다. 민재는 평생 먹어본 적 없는 마운 떡볶이와 닭발을 먹으며 연신 땀을 흘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달빛이 부서지는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서로의 영혼이 깊게 연결되는 것을 느꼈다. 지훈은 민재가 그저 운이 좋게 부잣집에서 태어난 오만한 도련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배경을 자랑하지 않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깊은 속내를 가진 사람이었다. 민재 역시 지훈의 순수함과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매일 밤낮으로 보호소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하면서도 단 한 번도 세상에 대한 원망이나 핑계를 대지 않는 그녀의 강인함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세상의 모든 조건과 배경을 뛰어넘어 오직 서로의 진짜 모습만을 바라보며 뜨겁게 사랑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달콤한 연애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민재의 가문인 최 회장 일가에 대한 소문은 서울 바닥에서 그리 좋지 못했다. 그들은 본래 뼈대 있는 재벌 가문이 아니었다. 90년대 후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돈다발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졸부로 급부상한 집안이었다. 사람들은 뒤에서 그들이 어둠의 경로로 돈을 빼돌렸거나 누군가의 재산을 가로챘을 거라는 흉흉한 소문을 수군거렸다. 강 여사의 회사 운영 방식은 그야말로 악독함 그 자체였다. 직원들의 고혈을 쥐어짜고 납품업체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단가 후려치기를 일삼으며 회사의 덩치를 키웠다. 아랫사람들을 마치 노예처럼 부리는 그녀의 갑질은 업계에서 악명이 높았다. 반면 민재의 아버지는 회사의 실권은 전혀 쥐지 못한 채 아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골프나 치며 허세를 부리는 전형적인 무능한 가장이었다. 민재는 이런 기형적이고 탐욕스러운 가족의 모습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부모님의 회사에 들어가는 대신 자신의 힘으로 스타트업을 준비하며 조용히 독립을 꿈꾸고 있었다. 지훈은 첫 만남부터 자신의 낡고
평범한 배경을 숨기지 않았다. 저는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사과 과수원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두 분 다 새벽별을 보고 나가서 밤이슬을 맞으며 들어오시는 평생 흙투성이 손으로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전 그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요. 저를 가슴으로 낳아주시고 제게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지윤의 고백에 민재는 그저 묵묵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가 입양아라는 사실, 그리고 가난한 농부의 딸이라는 사실은 민재에게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더욱 특별하고 소중하게 만들 뿐이었다. 민재의 넓은 저택 마당에서 달수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회복해 갔다. 세 다리로 절뚝거리면서도 지훈과 민재가 던져주는 원반을 물어오기 위해 잔디밭을 구르는 녀석을 보며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은 강 여사의 귀에 민재가 천박한 고아 출신의 개 키우는 여자와 만난다는 소식이 들어가면서 무참히 깨지기 시작했다. 강 여사의 호출은 갑작스럽고 폭력적이었다. 지우는 민재의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평창동 저택의 거대한 철문을 넘게 되었다. 저택의 내부는 마치 유럽의 궁전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 위압적이었다. 번쩍이는 크리스탈 샹들리에와 벽을 가득 채운 정체 모를 고가의 미술품들, 그리고 바닥에 깔린 최고급 페르시안 양탄자는 지훈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는 행여나 자신이 무엇 하나라도 건드려 망가뜨릴까봐 발걸음조차 제대로 떼지 못했다. 긴장으로 땀에 젖은 지훈의 손을 민재가 꽉 쥐어주며 안심시켰지만 거실 중앙에 화려한 벨벳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강 여사의 서늘한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지훈은 친구에게 빌린 단정하고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강 여사의 눈빛 앞에서는 발가벗겨진 채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었다. 최 회장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지훈의 외모를 끈적한 시선으로 음흉하게 훑어보았고 그 시선은 지훈에게 모멸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지옥 같은 식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식당으로 자리를 옮기자 길다란 마호가니 식탁 위에는 지훈이 평생 본 적 없는 고급 요리들이 세팅되어 있었다. 앉아라. 우리 집 식기들은 전부 수눈으로 맞춰진 거란다. 식사가 끝나면 포크 개수부터 세어봐야겠네. 혹시나 없어진 게 없는지 말이야. 강 여사의 첫마디는 인사가 아닌 지독한 모욕이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무리 속물이라도 처음 보는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도둑 취급을 하다니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민재가 식탁을 내리치며 일어났지만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민재의 옷깃을 잡아 끌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아요, 민재씨. 어머님이 농담하신 거잖아요. 그녀는 식사 내내 이어지는 강 여사의 집요한 인신공격을 버텨내야 했다. 고아 출신이라 근본을 알 수 없다느니 시골에서 흙 파먹고 자란 주제에 감히 재벌가 안주인 자리를 넘본다느니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오물이 섞인 독화살과도 같았다. 지우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음식이 모래알인지 고기인지 구별조차 할 수 없었다. 참을성의 한계는 식사가 끝날 무렵 찾아왔다. 창밖으로 절뚝거리며 마당을 뛰어다니는 달수의 모습이 보이자 강 여사는 얼굴을 끔찍하게 일그러뜨리며 소리쳤다. 저 털 빠지고 더러운 똥개 새끼 좀 당장 내다 버려라. 냄새나서 살 수가 없네. 감히 우리 집 마당에 저런 병균 덩어리를 들여놓다니. 네가 데려온 거라며? 네 천박한 출신을 아주 자랑하고 다니는구나. 개나 고아나 근본 없는 것들은 다 똑같아. 그 순간 지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은포크를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달그락거리는 금소금이 무거운 침묵을 갈랐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어머님. 저를 욕하시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제 부모님과 제가 사랑하는 생명들을 모욕하는 건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달수도 제가 다시 데려가겠습니다. 이런 차가운 곳에 1초도 더 머물게 하고 싶지 않네요. 지우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택을 빠져나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지훈아, 기다려. 민재가 미친 듯이 소리치며 지훈의 뒤를 쫓아 뛰어나왔다. 저택의 정문을 빠져나와 캄캄한 내리막길을 정신없이 걷고 있는 지훈의 작은 어깨가 서럽게 들썩이고 있었다. 민재는 그녀를 뒤에서 강하게 끌어안았다. 놔요, 민재씨.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저런 무서운 분들 틈에서 민재씨와 행복할 자신이 없어. 내 존재 자체가 저분들에겐 끔찍한 벌레 같잖아. 지훈의 오열에 민재의 가슴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지훈의 몸을 돌려쓰고 두 손으로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을 감싸 쥐었다. 지훈아, 나를 봐. 내 눈을 봐. 내 부모님이 널 모욕했다면 그건 나를 모욕한 것과 같아. 난 그 집안의 썩은 돈과 권력 따위 아무 관심 없어. 내가 원하는 건 오직 너 하나뿐이야. 내일 당장 집을 나올게. 짐 싸서 네가 있는 고시원이든 원룸이든 들어가서 살게. 제발 날 밀어내지 마. 빗물처럼 쏟아지는 민재의 절박한 눈물에 지훈의 굳게 닫혀가던 마음이 다시 흔들렸다. 두 사람은 어두운 길거리 한복판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다. 그날 밤 이후 민재는 정말로 부모님의 집에서 짐을 싸서 나와 지훈의 작은 원룸 근처에 반지하방을 얻었다. 부모님이 그의 모든 신용카드와 계좌를 정지시켰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낮에는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다. 두 사람은 비좁은 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여 먹으면서도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했다. 그렇게 둘만의 작은 성을 쌓아가며 소박한 결혼식을 준비하던 어느 날, 지훈의 양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시겠다는 연락이 왔다. 그리고 그 소식을 귀신같이 알아챈 강 여사가 다시 한번 악마 같은 발톱을 드러냈다. 기어이 그 거머리 같은 기집애랑 결혼을 하겠다 이거지. 좋아. 그럼 네 부모를 데리고 내 집으로 와라. 상견례는 해야 할 것 아니냐. 어차피 그 꼴을 보면 내 놈도 질려서 제 발로 돌아오게 될 테니까. 강 여사의 최후 통첩에 지우는 사색이 되었다. 순박한 시골 농부인 자신의 부모님이 그 거대한 저택에서 당할 끔찍한 모욕과 수모가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기 때문이다. 지우는 전화를 붙들고 발만 동동 굴렀다. 엄마, 아빠, 제발 그 집에 가지 마세요. 그냥 우리끼리 조촐하게 식 올리고 살게요. 그 사람들 너무 무섭고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아빠 엄마를 무시하고 상처 줄 거예요. 지우는 수화기 너머에 양아버지 백동수에게 울먹이며 매달렸다. 하지만 평소 늘 지훈의 뜻을 존중하며 따뜻하게 웃어주시던 아버지의 목소리는 오늘따라 묘하게 차분하고 단호했다. 지훈아, 걱정하지 말거라. 네 부모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할 사람들은 아니란다.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우리가 내일 점심때 그 집으로 찾아가마. 아버지는 알 수 없는 여유마저 부리며 통화를 마쳤다. 지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부모님이 저 뱀처럼 교활하고 표독스러운 강 여사를 어떻게 감당한단 말인가. 민재 역시 불안해하는 지훈의 손을 꽉 잡아주며 속으로 저 눈을 가다듬었다. 이번에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선을 넘으신다면
부모 자식 간의 연을 완벽하게 끊어내고 당장 모시고 나올 생각이었다. 폭풍을 잉태한 토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약속된 토요일 점심. 다시 찾은 평창동 대저택은 이전보다 훨씬 더 위압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거실에는 강 여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으로 휘감은 차에 마치 왕좌에 앉은 여왕처럼 교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목에 걸린 커다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기괴할 정도로 번쩍였다. 최 회장 역시 거만한 표정으로 시가를 피워 물고 있었다. 그들은 지윤의 부모가 흙먼지 묻은 낡은 용달차를 타고 구부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하며 비웃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지윤과 민재는 마당에 서서 초조하게 입구를 바라보았다. 그때 저택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칠흑같이 빛나는 초호화 롤스로이스 팬텀 한 대가 미끄러지듯 마당으로 들어섰다. 강 여사와 최 회장은 예상치 못한 차량의 등장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야? 회장님 손님 오시기로 했어. 기사들이 차문을 열고 누군가 내리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의 모습에 지우는 숨을 들이켜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지윤의 양부모님 백동수와 이미숙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사액은 지윤이 평생 알아온 소박한 부모님의 모습이 아니었다. 아버지 백동수는 영국 최고급 테일러 숍에서 맞춘 듯한 기품 있는 짙은 네이비 슈트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겨져 날카로운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손목에 채워진 롤렉스 시계는 은은하면서도 묵직한 빛을 냈다. 어머니 이미숙 역시 우아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톤 다운된 베이지색의 실크 투피스에 어깨에는 가볍게 밍크쇼를 두른 채 기품 있게 걸어 나오고 있었다. 두 사람의 몸가짐과 걸음걸이는 수십 년간 최상류층 사회에서 군림해온 진정한 귀족들의 그것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엄마? 아빠? 지윤이 더듬거리며 불렀지만 백동수는 지윤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한 번 지어 보인 뒤 차가운 눈빛으로 저택의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틈으로 이 기가 막힌 광경을 지켜보던 강 여사의 입이 바보처럼 반쯤 벌어졌다. 그녀의 동공이 지진을 일으키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백동수의 구둣발 소리가 거실의 대리석 바닥을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알리는 북소리처럼 둔탁하고 묵직했다. 강 여사는 애써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특유의 앙칼진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어머, 사돈 어른들 되시나 보네. 렌터카 빌리느라 무리 좀 하셨나 봐요. 옷은 또 어디서 짝퉁을 그럴듯하게 맞춰 입고 오셨대? 아무리 우리 집안기에 안 눌리려고 애를 써도 촌티는 숨길 수가 없거든요. 강 여사는 허세를 부리며 쏘아붙였지만 그녀의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백동수는 강 여사의 헛소리에 대꾸조차 하지 않고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고가의 미술품들과 진열장 안의 골동품들을 천천히 아주 꼼꼼하게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추억을 회상하는 듯하다가 이내 섬뜩할 정도로 차갑게 식어버렸다. 백동수는 마침내 거실 중앙에 서서 강 여사와 최 회장을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지만 공간의 공기를 완전히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강서희, 최성호, 이름 참 촌스럽게 개명했군. 안 그런가, 김마담? 그리고 거기 운전기사 박씨.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강 여사와 최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일순간에 싹 가셨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두 사람의 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최 회장이 물고 있던 시가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양탄자를 태우기 시작했지만 그는 그것조차 알아채지 못했다. 백동수 실장님. 최 회장의 입에서 덜덜 떨리는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지훈과 민재는 영문을 몰라 충격에 빠진 채 번갈아가며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백동수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강 여사에게 한 발짝 다가섰다. 그래, 20년 전 진 회장님 밑에서 주방 데스크 보던 김마담. 그리고 회장님 차 몰던 운전기사 박씨. 너희들이 어떻게 이 저택의 주인이 되어 있고 어떻게 거대 기업의 회장 행세를 하고 있는지 내 늘 궁금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이 집안 꼴을 보니 알겠군. 진 회장님이 돌아가시던 그날 밤 지하 금고를 털어 야반도주한 쥐새끼들이 바로 너희 두 마리였어. 백동수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실의 무게에 저택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강 여사는 악에 바친 비명을 지르며 발악하기 시작했다.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린 정당하게 사업을 일으켜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야. 어디서 전과자 주제에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행패야. 당장 경찰 불러.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허공에 흩어지는 비참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백동수는 품에서 두꺼운 가죽 수첩 하나를 꺼내어 탁자 위에 거칠게 던졌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강 여사의 어깨가 움찔했다. 진 회장님의 노모이자 이 집의 진짜 주인이셨던 노마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요양원에서 쓰신 일기장이다. 너희들이 그 순진하고 병든 노인네를 속여 이 집의 명의를 빼앗고 알량한 푼돈을 쥐어준 채 사설 요양원에 내다버린 끔찍한 과정이 이 안에 고스란히 적혀 있어. 진 회장님의 재산을 훔쳐 신분 세탁을 하고 사업을 시작한 증거 자료들. 내가 지난 10년간 추적해서 완벽하게 맞춰놓은 퍼즐 조각들이다. 이미 검찰의 모든 자료가 넘어갔고 지금 이 시간쯤이면 너희들의 그 더러운 본사 건물에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을 거다. 백동수의 눈빛은 불을 뿜는 야차와 같았다. 지우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민재가 가까스로 부축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아빠? 진 회장은 누구고 이 사람들은 또 뭐예요? 혼란스러워하는 지훈을 향해 백동수가 다가와 따뜻하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지훈아,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진 회장님은 내 평생의 은인이자 주군이셨다. 그리고 너를 낳아주신 너의 진짜 친아버지란다. 그 충격적인 선언에 거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숨이 멎었다. 20년 전 너의 진짜 부모님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지. 당시 나는 모함에 빠져 억울하게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고 회장님의 유일한 혈육인 갓난아기 너는 비정하게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그 혼란을 틈타 저 두 쓰레기가 회장님의 비밀 금고를 털어 도망친 거다. 내가 출소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고아원을 뒤져 너를 찾아 입양한 것이었어. 회장님의 핏줄인 너를 내 친딸처럼 키워내는 것. 그것만이 내 평생의 속죄이자 사명이었다. 백동수의 굵은 눈물방울이 지훈의 어깨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렇다면 이 집과 빼앗긴 모든 재산의 진짜 주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의미였다. 지훈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꼭 끌어안았다. 아빠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보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홀로 비밀을 안고 자신을 지켜준 백동수의 깊은 사랑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때 넋이 나간 듯 서 있던 민재가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앞으로 나섰다. 그렇다면 저는 누굽니까? 저 사람들의 진짜 아들이 맞긴 한 겁니까? 평생을 느끼며 살았던 묘한 위화감, 자신과 부모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 같은 이질감의 정체가 궁금했다.
백동수는 민재를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아니, 자네는 저들의 핏줄이 아니네. 저들은 신분 세탁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완벽한 재벌 가문의 흉내를 내기 위해 고아원에서 가장 똑똑해 보이는 아이를 하나 입양했지. 그게 바로 자네야. 저들은 자네를 사랑해서 키운 게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완벽한 사기극을 위한 전시용 인형으로 이용했을 뿐이네. 민재의 뺨을 타고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끔찍했던 과거가 완벽히 이해되는 순간이었다. 거짓된 성은 순식간에 붕괴되었다.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평창동 언덕을 울리며 저택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강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실성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고, 최 회장은 바지에 오줌을 지린 채 부들부들 떨며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빌고 있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듯 오만했던 자들의 최후는 그토록 비참하고 추악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과 저택은 정당한 상속자인 지윤의 품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탐욕의 냄새가 밴 저택을 모두 뜯어고치고 상처받은 유기동물들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동물보호시설과 재단을 설립했다. 1년 후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 앞. 민재는 잔디밭에서 달수와 원반 던지기를 하며 땀을 흠뻑 흘리고 있었다. 파라솔 아래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지윤이 불룩해진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소리쳤다. 민재 씨, 무리하지 마. 우리 둥이 아빠가 쓰러지면 어떡해. 민재가 한바구음을 지으며 지윤을 향해 달려왔다. 가짜가 거친 자리에 피어난 진짜 사랑은 세상 무엇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은 결국 진실이라는 파도 앞에 모래알처럼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남의 인생을 훔쳐 완벽한 귀족 행세를 하던 가짜 부모는 결국 차가운 감옥의 바닥에서 평생을 썩어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던 지윤과 민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혈연보다 진한 사랑으로 지윤을 지켜낸 백동수 아버지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진짜 부유함이란 통장 장호나 화려한 저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내는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진짜 가치가 빛나고 있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더 감동적이고 통쾌한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